여러분 혹시 K 양심이란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요. 네. 뭐 지갑 같은 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몸에다 항상 지니고 다니고 혹시 카페 같은 데 물건 놓고 다니면 그거 이제 더 이상 네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주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거기서는 뭐 어떤 휴대폰이건 지갑을 항상 몸에 지니고 가이드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저도 MBN 앞에 있는 네. 카페에 종종 가거든요. 네. 좀 거기에 가방, 지갑, 핸드폰 다 놓고 화장실도 가고 앞에 잠깐 나가서 뭐 담배도 한 대 피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자랑스러운 일명 K 양심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네. 이 K 양심도 옛말이 됐나 봅니다. 우리 영상을 어머.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됐다고요? 자,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네, 주인이 저렇게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네, 일반적인 모습이죠, 네, 그죠? 그럼 평범하죠. 네. 그런데 잠시 후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주인이 사라진 틈을 타서 쓱 오죠.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들고 어머, 어머, 뭐 자세히 어머. 보네요. 설마. 쓱 들고 어머. 유유히 어머, 사라집니다. 설마.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카페 안 CCTV를 확보해서 여성의 범행 장면과 인상착의를 확인하는데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창 너머로 지나가는 익숙한 얼굴이 하나 보이죠. 어머. 자, 매 눈을 가진 경찰이 이 순간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어머. 이 여성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절도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하네요. 야. 바로 옆자리에 있던 분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도 황당한데 아예 대놓고 그냥 그 앞을 그 범행 근처를 지나가는 건 더 황당합니다, 배 소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K 양심 불량이죠. 네. 이게 뭐 K 양심과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절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휴대폰을 지갑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는데 정작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인근 생활 매장에다가 버려놓고 대담하게 또 대담무쌍. 아유. 그러니까 양심불량에다 대담무쌍이 그 앞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보면 이 사건 관련된 분석들을 해보고 하면 또 항상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근처를 또 온다는 거예요. 아. 이 생리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딱 봤을 때는 이게 CCTV에서 봤거든. 이 사람의 인상착의를. 저 사람이야! 아하. 이러면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의 반응도 아니 당연히 요즘에 어떤 가게든 없어도 CCTV가 다 있거든요.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저는 뭐 이제 아주 범죄라는 걸 처음 하는 사람인지 어떤 초범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라는 네. 반응입니다. 저런 분들의 행동이요. 그나마 우리가 K 양심이라는 걸로 지금 새로 외국인들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외국인 분들이 국내에 이제 여행 오시거나 좀 거주하신 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그런 거 올려요. 와, 한국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이렇게 놔뒀더니 몇 분 지나도 안 가져가요. 그런 걸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분들의 행동이 우리의 K 양심이라는 정말 빛나는 문화를 정말 퇴색되게 만들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좀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아마 이 영상은 오늘 영상 중에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허. 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자, 영상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어두운 밤 도로 위를 경찰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보이죠? 위에 삐뽀삐뽀 네, 달리고 네. 있는데요. 근데 잘 보면 뭐가 하나 달려있죠? 뒤에 뭐가 있네요? 전동일체어입니다. 어허. 전동일체 한 대가 저렇게 바짝 붙어서 뒤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네. 저기 누가 안 타고 있습니다. 어머. 전동일체어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전동일체어가 지금 경찰차 뒤를 따라가고 있네요. 오싹한데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하! 전동일체가 혼자 움직여요. 뭐 유리창 탄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움직여요? 저 혼자? 현 소장님. 네. 전동일체가 어떻게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소름 끼쳐요. 네네. 소름이에요. 아하. 그래서 저기 어떻게 된 거지? 네. 혼자 움직여? 아니 경찰차를 따라가? 어허. 경찰 되려고 하나? 어허.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지체 장애가 있는 어르신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제 가던 중에 방전이 됐어요. 아이고. 방전이 됐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좀 도와줘요. 네. 이렇게 했는데 경찰 순찰차가 왔는데 아유 어르신 그러면 제가 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 전동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 아이고. 커요 그게. 네. 안 들어가죠. 그렇죠. 웬만한 밴 이런 에다가 트럭에다가 옮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나중에 네. 이거 저희가 옮겨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안 돼.
내가 이거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해. 이러니까 생생한데 당신 우리 지금 아니, 현장에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지금. 네. 그거 난 못 움직여. 그랬더니 어허. 이게 경찰분들이 너무 또 애틋하시잖아요. 아하. 밧줄을 꺼냈어. 어머. 그래서 밧줄을 밧줄로 꽁꽁 묶은 거예요? 그렇죠. 어허. 묶어서 딱 했는데 이게 밤이다 보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밧줄은 잘 안 보이잖아요. 전동휠처 저기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또 어르신은 아마 이제 모르게 뭐라도 순찰차에 태워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휠체어만 그렇죠. 또 안전하게. 네, 네. 세상에. 지금 어르신한테는 화면에 저 전동 휠체어가 진짜 운송 수단이잖아요. 생명이죠. 생명이죠, 생명. 네. 그런데 밤 자정이 다 됐을 무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어르신이 조금 경찰한테 무리한 요청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희연 평론 그래도 경찰은 정말 우리 국민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뉴스파이터에서 가끔 경찰이 시민들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 앵커님이 엄청 화를 내시는데 네. 오늘은 미소를 띠신 거 보니까 저도 저절로 미소가 나오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찰관한테 고맙고 마음이 많이 풀어지셔서 또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장애를 입고됐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고요. 그렇군요. 집에 돌아와서 어떤 시련이 와도 열심히 살겠다 이런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날 네. 파출소를 찾으셨는데 어머. 정말 맛있는 닭갈비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해요. 뭐 닭갈비만으로 이 마음이 다 표현되겠습니까만 아마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경찰분들 각자 역할이 있을 거예요. 강력범, 흉악범 잡는 경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 정말 소소하다고 생각되지만 저런 도움을 주시는 경찰분들도 우리의 정말 영웅들이십니다.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요즘 왜 이렇게 오싹한 세상이 됩니까? 대낮에 지하철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정말 백주 대낮에 그리고 지하철이라면 그 안에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서 정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네.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에게 다가가요. 네. 그 초등학생이 장난감 망치를 들고 있었는데 너 망치 들고 있네? 그걸 말하자면 트집 잡아서 네. 너 나랑 같이 가야 되겠다. 어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말에서 그친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 초등학생이 내려야 되는 역에서 못 내리게 하고 어머. 이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일산역에 내렸다는 겁니다. 어머. 그리고 일산역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와서 무려 이 남성과 초등학생이 함께 간 거리가 600m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머, 처음 보는 남성한테 강제로 이끌려가는 동안 이 아이 손정혜 변호사님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분명 겁에 질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 초등생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질을 발휘했는데요. 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초등학생이 흰 티셔츠 입고 들어오고 네네. 휴대전화를 가게 주인에게 전달하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동하는 틈에 이제 112 신고를 하고요. 네. 이 전화를 이제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따라오는데 네. 경찰과 통화한 편의점 주인이 당연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네. 이 남성 어머, 편의점 아이가 들어오네 안쪽으로. 네. 네네. 이렇게 이제 보호하니까 이 남성이 또 편의점 주인을 향해서 뭔가를 막 따지듯이 막 이야기하더니 이제 가게 밖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데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경찰도 출동을 했고 아이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당시에 아이를 저 나쁜 남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편의점 업주분이시랍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동 지킴이라고 밖에 편말이 붙어 있는 거 그걸 보고 왔는지는 알 수는 없고 아이가 이제 벌써 친구들이 신고를 했다고 아이를 좀 보호해 달라는 정상을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에서 앉혀서 이제 나는 또 내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게 됐죠. 세상에 그 순간에 진짜로 기지를 발휘한 아이도 대단하지만 그 위험한 순간임을 직감한 편의점 주인분도 정말 대단하신데 아니 근데 일단은 안전하게 보호가 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전혜연 평론가님, 그 몹쓸 남성 앞서 CCTV 보니까 그대로 주량랑 친 것 같은데요. 예, 편의점 주인이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아하. 근데 이 남성은 약간 술에 취한 것으로 그때 보였었고, 애한테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난 가도 되지 않느냐 어머. 라면서 나가버렸다는 어허.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편의점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재빠른 신고가 있었고 우리 경찰이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시민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달려오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배 소장이 왜 네. 갑자기 저 남성 초동생을 끌고 600m나 이동한 거예요? 술이에요. 하하, 술 취했어.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황당한 영상도 네. 차량을 막 그냥 박살 내잖아요. 공구로 박살 내죠. 네. 술이에요. 하하. 제발 술 감당 못하는 분들은 술 끊으세요. 우리 방송 보시는 지금부터 오늘 저녁부터 끊으세요. 네. 그리고 담배도 좀 줄이시고요. 그런데 술 때문이라고 이게 넘길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지경, 저 정도에 이렇게 망정이지 저 몹쓸 남성이 더 악랄한 범행을 했다면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일단 죄명이 미성년자 약식죄라고 하는데 미성년자 약식죄는 좀 어렵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유괴입니다. 유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유괴를 형법에 이제 미성년자 약식죄라고 하는데 네. 유괴하려다가 결국 본인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럼 일단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 내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애가 내가 딱 보니까 위험한 물건 같은 망치를 들고 있어서 아이를 제지하려고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장난감 망치,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뿅망치 같은 건데, 아하. 그러니까 이 대답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일단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네. 구속수사 중인데 제일 중요한 건 네. 도대체 이 남성이 왜 그랬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납치해서 실제로 본인이 하려던 게 무엇인지 네. 이 경과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입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모님들께서 아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이의 이 심리 치료도 좀 병행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가 정말 앞으로 또 이 사회가 정말 무서운 사회구나 하고 느낄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궁금증이 그동안 증폭됐던 사건의 실체에 근접할 만한 사진 10장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예, 통일부에서 공개한 10장의 사진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판문점에서부터 북한군에게 인계되는 과정이 공개가 된 겁니다. 10장 정도인데 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진 2019년 11월 7일 사진이고요. 네. 판문점의 남측 대기실에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한 북한 어민 2명이 지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안대를 착용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저게 지금 대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건물 밖의 상황을 통해서 이 남성들이 굉장히 무언가 가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상체를 숙이고 얼굴을 감싸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군사분계선 앞에 들어서는 거의 절망한 듯한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측 관계자들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 남성이 북한군을 보자 어떻게 하냐? 자해를 하고 발버둥을 치고 건물 옆으로 쓰러져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 어허. 이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측 관계자들이 황급히 다가가는데 결국 이 남성 잘 보시면 양팔을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측에 인계가 되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저 상황에서도 군사 분계선을 넘는 그 순간까지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몸의 한쪽은 남쪽을 향해서 두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좀 덤덤한 모습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한 명은 계속 몸 뒤로 빼면서 저항하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는 사진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정치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되면서 기억이 다시금 살아나셨을 거예요. 2019년 3년 전입니다. 11월 2일 날 여러분 동해상에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오징어잡이배 목선을 타고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내려옵니다. 남하합니다. 저배입니다. 저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해군에 의해서 일단은 납포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해지기로는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에 내려왔던 저 두 사람, 당시에 22살, 23살 북한 주민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영상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총 10장의 사진이 통일부가 공개를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은 2명 중에 한 사람이 체념한 듯 군사분계선, 판문점 군사분계선,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사분계선 지금 아래 보셔서 연석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연석을 넘으면 북한 땅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군복 입은 사람들이 북한군입니다. 안 넘어가려고 하니까 몸을 뒤로 빼니까 북한군들이 강제로 팔을 잡아 북한 땅으로 끌어당기는 모습 사진으로 포착이 됐고 저 남성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의 관계자, 통일부 관계자 등등등 관계자들이 있는 장면입니다. 앞서 그리고 다른 사진 보면 2명 중에 우리 전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한 명은 체념한 듯 순순히 양쪽 팔이 다 감긴 채 넘어갔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앞서 보셨죠?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저 옆에 있는 돌에 자신의 실체 일부를 자해하면서 주변에 혈흔이 낭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자해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저 사진, 영상은 아닙니다만 사진입니다만 그래도 그 사진을 봤을 때 지금 사진이 시간순으로 찍혔어요. 저 두 사람이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해지는 말로 들었을 때하고 저 사진을 봤을 때하고 느낌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저 두 남성이 북으로 다시 강제 송환되는 건 정말 원치 않았구나라는 걸 사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 판문점 대기실에 앉아 있을 당시에는 여기가 어딘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안대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저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 11월 2일에 발생하고 불과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실체가 다 규명됐는지 여부도 지금 저희가 입장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지금 굉장히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안대를 하고 포승줄을 하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 북으로 건너간 걸 알고 한 명은 체념하고 한 명은 극렬히 저항하고 과연 일단 그 당시에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최소한 저 사진을 봤을 때 다시 돌아가볼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물론 그 당시에 뭐 강력범죄 16명 이상 정도 되는 선원들 다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네. 저희 과연 인권적인 측면에서 맞는 행동이었는지는 분명히 의문이 남는 사진들입니다. 참고로 두 사람이 보였잖아요. 이 위에 옷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파란색 트레이닝복 같은 비슷한 걸 파란색 점퍼를 입으신 분, 그분이 좀 체념한 듯 순순히 끌려갔고 검은색 옷을 입은 분이 체념한 듯 하다가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가면서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것으로 당시 현장 관계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저 사진을 공개했어요. 통일부가 3년 전에는요, 이들을 추방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던 부서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통일부가 이걸 공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정치적인 뭐 이유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저 상황만 일단 보는 거예요. 배 소장님. 네. 3년 전 상황과 일단은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띄어요. 일단 당시 발표했던 통일부 대변인 그리고 그제 발표했던 통일부 대변인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당시에 3년 전 정부와 지금 정부도 달라요. 그 두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사실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질까요? 뒤집힌 판단이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이 북송은 잘못된 거다. 언급이 없어요. 언급하지 않겠다. 언급할 수 없다라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데 못 밝힌다 이런 것이죠. 네. 노 코멘트예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이제 이 북송 어민의 범행 동기. 당시에도 잘 이 관련되는 내용이 잘 안 알려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순 의사. 네. 그러니까 3년 전과 이번 발표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북송이 잘못됐다는 것은 기순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범죄에 대해서 남한에서 이번에 발표는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순 의사도 3년 전 지금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더 핵심적인 건 뭐냐? 북송 결정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네. 누가 보고를 받아서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것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말씀처럼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한 조치는 잘못된 조치였다고 밝히면서도 그 근거를 언론이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10장 정도의 사진, 시간 순으로 찍혔어요. 저 사진만 보면 일단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가 없는, 그러니까 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은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두 사람이 귀순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그 탈북의 의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납포를 한 겁니다. 계속 동해상에서 도주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뭐 탈북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 도주를 하다가 우리 측에 넘어와서 우리가 체포를 해서 북측에 그냥 넘겨준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기순의 유도나 목적이나 이 행적 자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물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에는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 통일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얘기로는.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당시 이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지금 보도도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을 조금 그 시기별로, 시간별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 김책항에서 선원 ABC라고 칭하겠습니다. 선원 19명이 이제 출항을 했고요. 10월 말쯤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ABC 3명이 나머지 선원 16명을 살해한 후에 네. 김책항에 복귀했다. 그리고 공범 CC는 북한 당국에 체포된 상태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10월 31일에는 A, B가 이제 김책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도주를 하면서 NNR을 지나서 남아있다가 해군과 이제 대치를 하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상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날 NNR을 다시 넘어오면서 남하를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일 날
오전에 이제 해군에 이제 제압돼서 우리나라로 압송이 됐고 서울중앙합동조사팀 건물로 이송해서 그날 자필로 귀순 이양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3일까지 조사를 받았고요. 네. 5일 날 정부가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한에 추방이사를 전달한 상태였고 네. 6일 북송 결정을 통보했고 7일 날 북한 당국에 인계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들을 송환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제 보낸 거다. 남측이 보내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북송, 북으로 보내기로 한 건 누구의 결정이었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컨트롤타운은 네? 안보실에서 컨트롤타운은 안보실. 아니. 대통령께서 제가를 하셨나요?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뭐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거는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뭐 전현 평론가님 말씀을 뭐 다 같이 듣는 게 균형이 잡힐 것 같으니까 일단 저렇게 중차대한 문제, 그냥 귀순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게 그게 뭐 노크 귀순이든 뭐든 간에 육로든 해상로든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은 그 사람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통 정보 합동 신문조가 두세 달에 걸친다고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도 안 돼서 돌려보냈어요. 그렇다면 이 결정을 그냥 안보실장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일단은 귀순 의사를 밝혀서 뭐 말씀하셨던 건 노크 귀순이건 어떤 방식으로 귀순한 사람을 돌려보는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생겨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가 아니고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선원들이 16명을 살해했는지, 살해했으면 어떤 동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보낼지 말지까지 결정을 하는 거는 최소한 일정한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딱 5일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합동조사를 통해서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밖에 모르지 네. 실제 조사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네. 물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법도 있지만 이 결정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5일 만에 이루어져서 그냥 대통령께 보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실장이 돌려보내. 북한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건 분명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궁금증은 들어요. 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한 거 지난해 4월. 이걸 결정을 했고 안 했고는 떠나서 전현 평론가님, 대통령한테 이게 보고가 안 돼요?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글쎄요. 근데 정의용 실장이 좀 말을 아끼는 이면에는 추론컨대 언론 보도를 보면 SI 특수정보가 활용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 공개할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보위 차원에서 나중에 비공개 상태에서 브리핑도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데 안전해졌는지는 좀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탈북 어민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고기잡이하다가 어떻게 떠내려왔고 북한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기존의 기준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자백이 나왔다는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언론 보도의 근거로 국회 정보위를 취재했다라는 것, 즉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에 보면 자백이 있었고, 또 하나는 특수정보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근거로 해서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결정을 당시에 정부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처음부터 남한에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손정혜 변호사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과정을 보면은 도주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생포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좀 논란이 오고 갔던 부분은 심지어 난민도 정치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 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흉악병인 경우에는 난민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기준이라던가 당시의 정황을 통해서 파악했다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궁금증은 생길 것 같아요.
흉악범 이제 차제에 그렇다면 정보위 등의 당시 이 뭐랄까 속기록 등을 공개하자는 얘기도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이 사람들이 16명, 선원 16명을 무고하게 살해하고 뭐 정처 없이 바다에서 도주하라 했던 건지 북한을 떠나라고 했던 건지 그러다가 도중에 잡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흉악범은 그냥 돌려보내는 게 맞냐? 그리고 돌려보내는 근거가 있는가? 뭐 그런 궁금증을 시청자분들 중에는 하실 것 같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북한과는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범죄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로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방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정황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당시 대한민국 입장에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하고 재판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돌려보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피해자들이 다 모두 북한 주민이고 공범 C씨가 북한에 생포돼서 공범끼리 진술을 맞춰야 되잖아요. 북한 당국에 있는 상황인데다가 피해 장소도 북한이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했을 때 네. 범죄인인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무리하게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일단 증거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장소적 제약이 있죠. 북한 가서 증거물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네. 피해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네. 측면에서 이제 추방했다라고는 보이지만 다만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견 타당한 것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정말 범죄자가 맞았는가 네. 이에 대한 국가의 설명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무고할 수도 있는 범죄 용의자,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용의자를 무분별하게 인권 침해 당하면서까지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네. 차제 그 통일부든 지금 합조단이든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북한 이탈주의법 기초로 해서 그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방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설명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북한으로 넘어갈 때 발버둥을 쳤을까요? 본인의 운명을 아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 북한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체계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국가는 아니죠. 아마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형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법원에서 어느 정도 재판을 다 거쳐서 진짜 보호할 대상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딱 5일 만에 보낸 거예요. 이게 절차를 정확하게 거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계속 북한 이탈주민법,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꾸 이 북한 이탈주민법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인가요? 네. 저는 여기서 짧게 그럴까요? 네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범죄와 관련돼서 이제 규명해야 되는 것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북송을 결정한 거 누가 보고를 받았고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을까? 뭐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했을까? 이는 좀 통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순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건 분명히 이 북한 쪽으로 보내진 두 사람이 진술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필 있으면 그 문서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 기순의 의사는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발버둥을 쳤다면 뭐 정말 기순할 의사가 여하튼 북한 가면 자기의 운명이 거의 뭐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렇게 기순의 의사를 표명을 했든지 네. 아니면 어쨌거나 간에 억울하다고 해서 기순의 의사를 표명. 기순의 의사만큼은 범죄나 북송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가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대통령실이 뭐 오늘 의견을 냈어요. 이 사안 관련해서 강인선 대변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들어오네요.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 행위 그리고 진상규명 필요하다. 근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달라요. 한번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 2명은 살인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당했습니다. 이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정권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북송을 원했으면 반가워야 될 일인데 왜 털썩 주저앉았겠습니까? 국민 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전 정권 쪼이기로 안보를 인질로 삼는 정쟁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라는 거고 NLL 인근에서 우리 군의 투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들이 충분한 물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들으신 것처럼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근데 일각에서 배 소장님, 네. 이 시점에 통일부가 10장의 사진 공개한 거, 최근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한 반등 차원이란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안보 이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색깔론이 등장합니다. 지지율도 워낙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이슈 몰이를 하면 어떨까. 근데 그걸 의도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일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게 좀 일찍 내용을 좀 수사가 진행된 것이나 어느 정도 진상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다 보니 상당히 정쟁화가 되고 있고 그런데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념 이슈가 이제는 더 이상 지지층은 살짝 결집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간지대 유권자층,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흡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 사안과 또 서해 피살 공무원 사안 두 사안이 글쎄 좀 묘하게 남북 관계로 엮여 있는 지금 사안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수사가 되고 있다면 또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지 뉴스파이터도 바짝 긴장하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